1화 허세의 무대.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였죠. 거울 앞에서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맬 때 저는 아직도 증권사 지점장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했어요. 빌린 제네시스 EQ900 키를 손에 쥘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차 냄새도 새 것 같고 가죽 시트도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차 같았어요. 골프장까지 가는 40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제일 짜릿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제 구두 소리를 또렷하게 받아주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죠.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할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나마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 듯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도 빌린 거고 회원권도 최상훈 선배 덕분에 겨우 구한 임시권이라는 걸 말이에요. 라커룸에서 골프복으로 갈아입을 때면 더욱 실감했죠. 다른 회원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만 혼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들킬까 봐, 혹시 누군가 의심할까 봐 말이에요. 강호야, 오늘 라운드 어때? 최상훈 선배가 다가왔을 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선배님, 오늘 컨디션이 좀 그래서 스코어는 기대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빌린 차 할부금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티오프를 하며 공을 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공이 하늘로 날아갈 때마다 제 인생도 함께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다시 돌아왔죠. 강호 형,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후배들이 물어올 때마다 저는 막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은퇴 후에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실 때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들 사업 이야기,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어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면 무겁게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한 허세는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2화, 과거의 영광. 1980년대 초 제가 증권사 본점 신입사원이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서울 을지로 빌딩 숲 사이를 브리프케이스 하나 들고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주식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고객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주식 추천을 부탁할 때면 어깨가 으쓱했어요. 강호 씨, 이번에 뭐가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분석도 정확했고 수익률도 괜찮았거든요.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명동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특별했습니다. 그 시절 증권매는 보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채로 다방에 앉아있으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장은 어땠어요? 다방 사장님도 저를 반겨줬습니다.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커피가 200원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매달 실적도 좋았고 상사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죠. 20대 후반에 이미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강호야, 너는 정말 타고난 증권맨이야.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어깨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임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1997년 모든 게 변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거든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고객들은 손실을 보며 화를 내고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미안해, 강호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절친했던 선배도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다닌 베테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말이에요. 저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줄을 잘 서야 하고 눈치도 빨라야 하고 때로는 비굴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강호 씨, 이제는 예전 같지 않네요.
고객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장도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자신 있게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존에 집중했어요. 실적보다는 정치를, 능력보다는 처세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이 나중에 제 인생을 망치는 씨앗이 될 줄은 몰랐어요. 참화, 은퇴와 허전함. 2016년 12월 30일 제 퇴직식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꽃다발과 박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퇴직금도 나쁘지 않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진심으로 인사해줄 때는 뿌듯했어요. 35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문제였죠.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는데 양복을 입을 이유가 없었어요. 출근할 곳도 없고 만날 동료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내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젠 좀 쉬어요, 여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고마운 말이었지만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쉰다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 동안 매일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집에서 지내보니 미칠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보고 신문 읽고 낮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어서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각종 모임이었습니다. 대학 동문회부터 시작해서 와인 동호회, 로터리 클럽까지 닥치는 대로 가입했어요. 사람들과 만나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첫 동문회 모임에 갔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들 반가워해주고 제 퇴직 소식도 축하해줬어요. 강호야, 이제 자유의 몸이네. 부럽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은퇴했다고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과시였어요. 모임 때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술값도 제가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퇴직금도 있었고 적금도 좀 있었으니까요. 강호 형, 오늘도 쏘시는 겁니까? 후배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활을 몇 달 계속하니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정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모임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제 맘대로 쓸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 마. 아직 여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밤에 혼자 계산해보면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몇 년 못 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모임에서 주목받는 그 순간의 쾌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받는 기분, 인정받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제 유일한 존재 이유 같았거든요. 사화, 위험한 제안. 10년 만에 박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권사 시절 같은 지점에서 일했던 후배였거든요. 그때는 별로 잘하는 직원도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커피 한잔 하실까요? 강남 한복판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박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에 맞춤 정장, 외제차 키까지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사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각종 모임비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배 앞에서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요즘 부동산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보니 그럴듯한 회사 대표였어요. 사무실도 강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도 일었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보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 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이미 투자자들도 몇 명 확보했고 수익률도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형님, 이번 건 진짜 확실합니다. 땅도 확보됐고 인허가도 끝났어요.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등기라는 글자와 비어있는 투자 확정란을 보니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형님, 저를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회사 출신끼리 사기라도 치겠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투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박진호는 100% 안전하다고 했어요.
형님 목만 5억입니다. 1년 후에 원금의 30%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5억이라는 숫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제 전 재산의 반 정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30% 수익이라니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좀 생각해볼게. 형님,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다른 분들도 관심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조급하게 만드는 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놓치면 안 될 기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들도 투자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정미선과 상의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모임비 때문에 잔소리가 많았거든요. 결국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겁이 나서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체면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증권맨 출신이라면서 투자 하나 못하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하겠네. 역시 형님이십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1년 후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5화 붕괴의 시작. 계약하고 3개월 후 박진호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 연락이 안 되자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비어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에 다시 전화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해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허술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거예요. 박진호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인란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뭐야? 계약할 때 받았던 서류를 다시 보니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보증서였던 거예요. 저는 투자 계약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은 박진호의 보증인이 된 거였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보증인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사기입니다.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는데요.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니까 보증인께 연락드린 겁니다. 5억이 아니라 12억이었어요. 박진호가 여러 명에게서 돈을 빌려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놓고 말이에요. 정미선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화낼 게 뻔했거든요. 혼자서라도 해결해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주는 곳은 없었어요. 한 달 후 사채업자 오명수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강호 씨시죠? 박진호가 빌린 돈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지하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박진호 그 자식이 3억을 빌려가고 잠수 탔네요. 보증인이 이강호 씨더라고요. 저는 그런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요. 여기 도장 찍힌 거 보세요. 본인 도장 맞죠? 서류를 보니 제 도장이 또 찍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채 보증서였습니다. 박진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월 3부면 충분합니다. 안 갚으면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협박성 발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보증인이 맞았거든요. 눅눅한 서류 위에 또 도장을 찍는 순간 목에 올가미를 건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미선을 보니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 정미선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을 때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당신 옆에 있는 게 이제는 무서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35년 같이 산 아내가 저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화 빈 벤치의 주인공.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빌린 차도 회수당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봤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강호 씨, 보증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속은 저인데 오히려 제가 책임져야 한다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도윤이와 딸 소영이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사채업자들이 가족들까지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가 화난 목소리로 물어왔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사업 실패해서 해외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전화가 오네요. 아들이 화내는 것도 당연했어요. 자식들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엄마는 잠시 이모 집에 가 계셔. 거짓말이었어요. 정미선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휴대폰도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됐어요. 결국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고 가족들은 모두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저는 집 근처 공원 벤치가 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낮에는 도서관이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밤에는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이강호 부장 대한증권 강남지점. 이름 석자와 직책만 남은 명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평일 오후 공원에는 저 같은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5년 직장생활, 72년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게 허세였어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화려했던 모습들, 동문회에서 받았던 박수들, 후배들의 부러워하는 시선들, 그 모든 게 가짜였어요. 진짜였던 건 오직 허영심과 불안감뿐이었습니다. 정미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 옆에 있는 게 이제는 무서워. 35년을 함께한 아내도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허세에 중독되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이기적인 남자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원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제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절망감 때문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청한다 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끝인 걸까요? 72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어요.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인생도 그 낙엽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어머니가 웃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걸 잃어버렸네요. 허세라는 이름의 독 때문에 말이에요. 벤치에 다시 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어요. 제 미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나 싶었거든요. 허세를 부리느라 낭비했던 시간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쳤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제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빈 벤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허세의 무대에서 내려와 이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벤치 위의 늙은이가 되어버린 거죠.